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결혼 5년 차가 된 아이 엄마입니다. 속풀이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컴퓨터를 켜놓고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며느리의 고충 얘기는 맞지만 그와 동시에 딸로서의 고충도 함께 말씀드릴까 해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는 말을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며느리라면 많이 듣는 말들이잖아요. 며느리 처지에 시집살이랑 육아, 남편 내조에 이젠 직장까지 다녀야 하니 결혼에 대해 기피를 하게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시모와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적당해야 감사하니 너무 과하면 이게 좀 약물과다 복용처럼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시댁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 결혼 생활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없던데 다른 분들은 이런 일 겪어본 적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모가 극성이듯 저희 친정엄마 또한 극성이세요. 그 말은 두 분 다 성격이 똑같아서 제게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자석도 N극과 S극인 면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면이 있어야 찰떡궁합을 만들어가 볼 수 있을 텐데 이 엄마들은 뭐 그냥 상극이에요. 현재 저는 적당한 시기를 타 임신한 덕분에 2살 배기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두 분이서 난리도 아닙니다. 서로 뭐 하나 더 해주려고 하시는데 그거 참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계속 그걸로 서로 비교하며 다투세요. 마치 아이들이 제 장난감이 더 좋네만에 하는 다툼처럼요. 저도 장녀이고 남편도 장남이다 보니 저희가 각자 집안에서 먼저 새 출발한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더 챙기고 연락도 자주 하고 하루라도 더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알겠어요. 그런 양가 집안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건 그거고 스트레스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결혼을 하면 집을 떠나는 딸들은 친정이 무척 그립고 보고 싶다 하는데 그게 꼭 필수적인 감정은 아닌 듯 합니다. 저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오히려 제가 친정의 학을 떼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친정뿐만이 아니에요. 시댁도 진절머리가 나서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양가 어른들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양가 부모들이 못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양가에서 각각 초대해 파티를 해줬고 출산을 했을 땐 아기 용품으로 대접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양가 집안 사람들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최대한 많이 챙겨주려는 건 알고 있지만 애정도의 크기가 너무 비대해지면 그게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육아를 시작하고 나니까 더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저희가 양가 부모님께 효도는 알아서 해드리고 있는데도 시모랑 친모는 효도를 바래서 하시는 게 아닌 사람들이에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일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겪지 않으면 남의 고통은 더 가벼워 보이는 법이니까요. 어쨌든 제게는 요즘 최대의 고민이 양가 집안 문제이고 불과 며칠 전 그 문제로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원래는 저랑 남편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양가 집안만 만나고 오거나 만남을 앞두고 있으면 저랑 남편이 그렇게 예민해져요. 양가 집안은 집도 극과 극인 환경에 있는데요. 제가 오죽했으면 시모랑 친모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게 집 터를 보고 장난삼아 그렇게 생각한 거였어요. 시댁은 산을 끼고 있는 아파트였고 친정은 바다를 끼고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저랑 남편은 당연히 도심에서 분가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 친정과 다르게 시댁의 집터가 숲을 등지고 있어서 좋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면 그렇게 시원하고 상쾌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 역시 저희 친정 아파트 앞에 바다를 좋아했어요. 남편이 자연 태닝을 좋아하는데 여름만 되면 저희 친정을 꼭 찾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굳이 바다나 산에 찾아서 놀러 안 가도 되겠다고 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집안이 만났다고 생각했고 천생연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천생연분은 무슨, 이건 천생악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터 환경이 상극인 만큼 시댁과 친정 사람들도 정말 상극이었어요. 상견례할 때만 해도 시댁이랑 친정은 서로 존중하면서 무난하게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사람은 길게 겪어봐야 된다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양가 어른들한테서 속속 단점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시작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행사 명절 때부터였어요. 결혼 생활의 첫 번째 문턱이기도 한 명절에서 저는 예사롭지 않은 양가 집안의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땐 제가 임신을 하기 전이었고 신혼생활 처음 맞은 명절이었습니다. 항상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던 제가 처음으로 남의 집 명절까지 챙기려니 좀 긴장되고 떨렸는데요. 일단 문제는 어디를 먼저 가냐는 거였어요. 누가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명절에 어느 집을 먼저 갈지로도 부부가 싸운다고. 하지만 저희는 신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저를 배려해줘서 친정에 먼저 가자고 해줬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전화를 해 허락도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친정을 먼저 갔거든요. 당연히 친정에선 우리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고 이미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라고요. 서서방, 오느라 고생이 많았지? 서서방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내가 해산물 잔뜩 준비해놨어. 집에서는 건너 온 것들만 파는 거라서 제 맛을 못 내. 우리 집에 온 김에 실컷 먹고 실컷 놀다가 가. 그래도 제가 엄마를 좀 도와주려고 일찍 집을 나서서 왔는데 엄마가 이미 동생들이랑 새벽부터 준비해서 끝냈다고 하니 죄송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나서서 엄마랑 같이 거의 엄마 노릇하며 집 명절을 챙겼거든요. 결혼 한 번 했다고 엄마는 저랑 남편의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했고 주방조차 기웃거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둘을 귀한 손님 대접해줬어요. 친정에서 너무 후한 대접을 해줘서 남편도 오랜만에 호의호식을 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저도 친정 부모님 마음이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용돈을 두둑이 쥐어드리고 왔어요. 참, 저랑 남편은 결혼 전 주변에서 주의사항으로 들은 게 많아요. 그래서 각자 집안 용돈은 애초에 문제되지 않게 각자가 알아서 담당하기로 이미 싹 정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도 잘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예요. 아무튼 다음 날은 시댁에 가는 날이었어요. 원래는 친정에서 아침 안 먹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장모님 음식 맛있다고 아침까지 배불리 먹고 나오는 통에 원래 시댁에 도착하기로 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어버렸습니다. 시댁에 미리 전화를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첫 명절인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댁에 지각을 해버렸으니 죄송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그저 친정엄마 음식 솜씨만 칭찬하며 신이 나 있었네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라고 그만 걱정하라더라고요. 그게 어디 되나요? 자기는 아들 입장이지만 저는 며느리 입장인걸요. 시댁에 도착하고 최대한 밝게 어머님, 아버님 부르며 집안에 들어갔더니 시댁은 친정과 다르게 분위기가 그리 막 좋진 않았습니다. 왔니? 차가 좀 많이 막혔나 보구나. 그냥 오늘 하루 더 사돈 집에 묵고 오지 그랬어. 명절이 정오 지나면 다 간 건데 점심시간도 훌쩍 넘겨서 왔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아침 먹고 출발하는 바람에 좀 늦었어요. 다음엔 안 늦도록 주의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소고기 좋아하시죠? 오늘 저녁엔 나가서 먹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난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친정에서는 뭘 해줬길래 아침까지 꼬박 챙겨 먹고 왔니? 우리 집에 묵고 갈 때는 아침 먹지도 않고 일찍 나가버리더니. 시모 목소리 톤에서 저는 시모가 삐쳤다는 걸 단박에 느꼈습니다. 그날 시댁에 비위를 맞춰주느라 구슬땀을 진짜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이 천치 같은 남편은 시부모의 감정을 눈치 못 채고 그저 신이 나서는 장모님 음식 솜씨 예술이라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모님, 그 정도면 식당 하나 차려도 되겠어. 역시 바닷가에서 살고 계셔서 그런가? 장모님 해산물 다루는 솜씨가 아주 제주도 해녀 저리 가라야. 아침도 내가 먹고 갈 거라고 졸라서 늦은 거잖아. 엄마, 나 아침으로 전복죽 먹고 왔다? 우리는 전복 먹으려면 일부러 찾아가고 사와야 되는데 처가에는 항시 냉장고에 들어있어. 제발 남편한테 입 닥치라고 옆구리를 찌르며 눈치를 줬는데도 남편은 저더러 어릴 때부터 그런 비싼 해산물 먹고 살아서 이렇게 예쁜 거냐고 능글맞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서운한 마음을 못 참고 콩나물 다듬고 있던 걸 남편에게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처가가 좋으면 아예 처가에 늘어붙어 있지 여길 왜 와? 아들놈 하나 있는 게 겨우 저 모양이니. 내가 네 명에 못 살지. 남의 집밥 먹고 돌아다니는 아들 필요 없으니까 사돈댁 자식해라. 시모는 성화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시모를 잠자코 보고 있으니 마치 저희 엄마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저희 엄마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은 만큼 서운한 것도 많고 아쉬운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딱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시모랑 친모가 둘 다 불꽃이다 보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신경전을 부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떻게든 우리 부부를 서로 더 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은 친정에서 자고 올 생각도 없었는데 남편이 당일 저녁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바람에 자고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어디 친정에서만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시모 서운해하시는데 당연히 시댁에서도 하룻밤 보내야죠. 해조류도 한철에만 먹어야 맛있는 거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제일 질리는 거야. 사람이 든든하게 살려면 고기를 챙겨 먹어야지. 안 그러니 새아가 많이 먹고 가라. 동해산물만 먹어서 그런가 사람이 영 말라서는 보기 안 예쁘네. 여자가 적당히 살 집이 있어야 서방한테 오래오래 사랑도 받는 거야. 소화도 잘 못 시키는 저는 그날 시댁에서 아침이랑 점심으로 소고기까지 잔뜩 먹고 나서야 시모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헤어질 때는 시모가 저희들을 웃으면서 배웅해 주셨어요. 이런 두 분의 시기 질투는 명절이 아니더라도 기념일을 챙겨드리기 위해 방문을 한다 하면 어떻게든 하룻밤 재우려고 미리부터 김칫국을 잘 마셨습니다. 이부자리를 깔아놨다든지 내일 아침에 몇 시 떠날 건지 벌써 우리가 자고 갈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일쑤였죠. 그러다 개인 사정 때문에 두 분 바람대로 못해드리면 똑같이 토라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집안에 대해선 또 왜 그렇게 묻는 건지 친정을 가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 시가에서는 뭐 해주디? 거긴 산동네라서 맛있는 것도 없겠다 야. 너희들 임신 준비하려면 몸보신 단단히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산동네로 못 불러서 안달이라니. 서서방도 우리 집 음식이 입에 맞는지 잘 먹더구만. 그러지 말고 너 출산 준비 친정에서 할래? 엄마는 그냥 하면 될 말도 꼭 시댁 욕 은근하게 해주고는 저를 친정으로 유입시키려고 허구한 날 저를 찔러봤어요. 그런데 이게 시가도 똑같더라고요. 노로바이러스가 왜 계절을 안 타는데? 그런 짠내 나는 데 있으면 오히려 피부 다 상하고 몸에 안 좋아. 나중에 애 낳더라도 혹여나 우리 손주 짠물 마시게 하지 마라. 그게 눈으로만 봐야 예쁜 바다지 살기에는 환경이 구려. 아주 습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솔직히 한쪽에서만 다른 한쪽 집안을 욕보는 거면 저도 감정이 그쪽으로 치우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랑 얘기하면 제가 선택한 남자의 집안을 흉보는 것 같아 밉고 시모랑 얘기하면 저희 친정을 우습게 깔보는 것 같아서 미웠습니다.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지 않냐고요? 물론 굳이 둘 중 하나로 마음을 정해야 한다면 당연히 낳아주신 부모님 품을 택하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랑 대화하는 게 불편해지면서 어느 누구의 편도 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주로 아빠들보단 엄마들이 난리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친정엄마와 시모가 결혼식 이후로 만나지 않고 있는 게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거였어요. 원래 사돈끼리는 왕래 잘 안 하잖아요. 게다가 왕래할 만큼 가까운 곳도 아니고요. 말을 옮길 생각은 없지만 말이 옮겨질 리가 없기도 해서 그나마 안심인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안심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어요. 제가 임신을 해버렸기 때문이지요. 양가 집안 다 극성 엄마들만 있어서 그런지 제가 임신을 준비한다고 미리 산부인과에 들어가 입원해 있었는데 친정엄마랑 시모가 비슷한 시기에 병원을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매사에 걱정했던 문제는 이쯤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부인, 뭘 그리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대요? 겨우 일주일 입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짐이면 아주 살림을 차리실 작정이신가 보네. 제 딸이 큰일 치르게 됐는데 어디 건성건성 빈손으로 올 수 있나요? 출산하고 회복은 안 할 겁니까? 적어도 2조는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약과죠. 사부인이야말로 그렇게 우리 딸을 딸로 생각하겠다더니 정작 손이 가볍네요. 둘이 만나자마자 인사 한마디 하더니 주고받는 안부가 저 정도입니다. 뭐 안부도 아니네요. 그냥 꼽주려고 작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모랑 친정엄마는 저를 찾아올 때마다 이런 식의 신경전을 벌였어요. 남편도 같이 있었는데 남편 또한 두 분이서 대놓고 기싸움하는 게 보이니까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그 상황에서 분위기 좋게 풀려고 고생 좀 했습니다. 제가 출산을 하고 나와서도 이 불편한 분위기는 스멀스멀 다시 기어 올라왔어요. 저랑 남편이 아직 아이 이름을 못 지어서 태명으로만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이서 이젠 애 이름 가지고 난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가, 내가 철학원에서 이름 하나 받아왔다. 명산이라는 이름이 뜻이 참 깊더구나. 너희들만 괜찮다면 애 이름을 명산이로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사부인, 명산이가 뭐예요, 명산이가? 요즘 예쁘기는 한글 이름이 훨씬 예쁘죠. 엄마가 이름하는 집에서 몇 개 얻어왔거든? 여기서 한번 골라보겠니? 엄마는 다빈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드네. 진짜 곤란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눈앞에 두 분의 의견 대립이 너무 잘 보이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간 이 대립에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일을 상상하니 선뜻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두 분 다 잘 토라지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두 분이 알아온 이름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뒷감당이 걱정돼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심지어 둘이서 내게 더 좋네 주장하기 바빠서 나중에는 제 의견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결국 직원이 들렀다가 제 안정을 위해서 조심스레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덕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름은 두 어른들이 가져온 게 아닌 남편이랑 제가 짓는 걸로 겨우 마무리했었습니다. 회복 기간 내내 병문안을 삼가시다가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두 분이 마주쳤는데요. 퇴원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두 분이서 제 산후조리원을 직접 담당해주고 싶었나 봐요. 한 3, 4일 안 보다가 만나니까 어째 서로의 불꽃이 더 빨리 지펴지더라고요. 아니, 내 딸인데 딸이 엄마 옆에 있어야 마음 편하게 쉬죠. 아무리 우리 애가 사돈댁 며느리라도 객식구 품이랑 엄마 품은 차원이 다른 거 몰라요? 괜히 남의 집 갔다가 우리 애 제대로 몸조리도 못해서 골병 들면 어쩌려고요? 골병? 사부인, 정말 말 서운하게 하시네. 내가 어디 사돈 딸내미 잡아먹습니까? 좋은 거 해먹이고 좋은 데 재워요. 우리 집터가 쉬기 좋지. 그 관광객 많은 부산스러운 곳에서 뭘 얼마나 잘 쉰다는 겁니까? 친정품이라고 다 편하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제가 산후조리원을 가게 되었다는 걸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친정은 친정에서 저를 케어하려고 난리가 났고 시댁은 시댁에서 저를 잡아두려고 난리였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산후조리원 얘기를 꺼내서 종결된 일이었죠.
한 번은 친정이랑 시댁이 점점 등을 돌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서 남편이랑 의논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남편이 원래 좀 솔직한 성격이에요. 연애 시절 제게 연애 표현을 솔직하게 해주는 것이 장점 중 하나였던지라 제가 남편한테 흠뻑 빠지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점차 그게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솔직히 처가가 좀 오버한다고 생각해. 원래 딸은 결혼하면 시댁 쪽 사람이야. 근데 굳이 차 타고 먼 길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좀 간섭 아닌가? 사실 애 이름도 우리 엄마가 지어온 게 딱 좋긴 하더라. 뭔가 큰 사람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 5번은 우리 집에서만 한다 생각해? 그렇게 따지면 나는 어머님 행동이 더 이해 안 가. 자기 자식만 잡아두면 될 것을 왜 꼭 나까지 시댁에 두려고 하는데? 내가 친정을 더 챙길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한데 그건 왜 서운해하시지?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엄마는 너 생각해서 직접 챙겨주고 싶으니까 자꾸 데려오라고 하는 거잖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딸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딸이야? 어머님이 당신이랑 나랑 동등하게 사랑하셔? 딸이라고 입에 담으려면 적어도 당신이랑 나 둘 중에 누구도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한테 당장 물어볼까? 마음의 크기가 정말로 똑같냐고. 말이 그렇다는 것이 피가 안 섞였는데 우리 엄마가 자식이랑 며느리를 같게 생각하겠어? 딸이길 바라는 게 아니라 딸처럼 좋아하는 거라고.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그래.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순간 우리는 갈라서는 거야. 내가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 그런 것도 아닌데 알아서 처가욕, 내 욕을 자꾸 하시네? 그것도 내 앞에서? 나만 그랬냐? 너도 네 친정 편들려고 나한테 정색하는 거잖아. 똑같이 팔 안으로 굽는 거면서 피해의식이 왜 이렇게 쩔어 있어? 내가 지금 피해의식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애초에 당신이 먼저 시댁 쪽 편 들면서 우리 친정이 오버하는 것 같다고 까니까 내가 이러지. 당신이랑 이렇게 안 맞을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우리는 친정이랑 시댁 얘기만 주고받으면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곤 했습니다.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편들어줄 만큼 잘한 게 없는데도 저희는 꼭 각자 부모님 편을 들면서 똑같이 유치한 싸움을 해야만 했어요. 제가 남편의 솔직함을 좋아했던 건 저도 직설적이고 돌려 말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앞에선 좋은 말하고 속으론 딴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저랑 남편이 그 점이 똑같아서 신혼 때까지도 잘 맞춰 살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시댁이랑 친정이 점점 멀어지니까 그 신경전이 저랑 남편한테까지 옮겨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때문에 서로 핥히다 보니 우리도 하루하루 줄타기 하는 것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애를 낳은 시점에서 남편이랑 틀어지면 결혼 생활이 정말 답도 없잖아요. 남편에게 제가 용기 내서 타협점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양가 집안을 찾지 않는 거였어요. 양가집에서 부르더라도 개인 사정을 만들어내 당분간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남편도 아기 때문에 그 부분에 쉽게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겐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그게 바로 아이 돌잔치였습니다. 제대로 한바탕 터졌던 날이기도 하죠. 돌잔치라는 것은 친지, 가족 및 남편 회사 사람, 친구 등등 많이들 초대해서 축하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100일 기념 정도는 우리끼리 머리를 써서 굳이 양가 사람들 초대 안 하고 집에서 단출하게 치렀거든요. 어른들한테는 사진만 보내드려서 나름 충돌 위기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돌잔치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돌잔치에서 문제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돌잔치만큼은 걱정보단 축하를 받아야 하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일평생에 당연히 돌잔치 정도는 있어야죠. 그게 엄마 욕심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부모로서 당연히 우리 아이 일에 욕심을 냈을 뿐인데
어쩜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지를 않는 걸까요? 그날은 시댁이고 친정이고 다 꼴도 보기 싫은 최악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필 우리 아들 첫 생일 잔치예요. 고맙게도 두 분이서 우리 아들에게 잊지 못할 잔치를 만들어주신 이벤트이기도 하죠. 일단 돌잔치에 일찍 도착한 저는 친정엄마랑 비슷한 시간에 당도하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저희 아들 옷을 해준다고 해서 저는 한복을 맞추지도 않았고 급하게 엄마가 바리바리 챙겨온 옷을 입히려고 아이를 눕혔어요. 한복을 입자마자 까르르 거리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엄마에게 덩달아 웃으며 아이를 보듬어 안았어요. 저는 그저 아이 단장하는 데만 바빠서 엄마 품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든 손질한다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도착한 것도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저를 불러서 알게 되었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고 인사를 하는 순간 제 허리는 어정쩡한 자세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정확히는 시모 손에 쥐어진 한복 가방을 보고서 얼음장이 되어버린 거죠. 어미야, 애 옷 너희들이 안 맞췄다고 들었다. 이거 입혀라. 비싼 데서 해온 거라 천조가리 재질이랑은 다를 거야. 아이고, 대체 이런 건 어디서 구한 거니? 남의 집 옷 받아온 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격이 있는데 이런 재질은 내 피부 상해. 얼른 벗겨. 시모가 우리 아들이 입은 한복을 만지작거리더니 친모 품에 있는 아들을 싹 빼가더라고요. 그리곤 아이 옷을 갑자기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시모 손목을 잡아 저지하며 뭐 하시는 거냐고 눈을 부릅떴죠. 어디서 얻어온 옷 아니고요. 무려 제 돈 40만 원을 들여서 사온 새 옷입니다, 사부인. 격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 오기 시작한 곳에서 애 옷을 마구잡이로 벗기면 안 되지요. 한복에 대해 뭘 아신다고 참나. 어쩜 지난 날보다 더 경우가 없어졌대요. 집에서 연구라도 하시나 봐요. 어떻게 하면 더 저급해지는지.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두 분은 마주치자마자 걱정했던 것처럼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돌잔치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식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두 분한테 시달려야 했어요. 결국 옷 문제는 제가 둘 다 입히겠다고 타협을 본 뒤에야 타오를 뻔했던 불꽃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금세 또 다른 문제로 불붙는 게 두 분의 습성이었어요. 제가 잠깐 애를 챙기는 사이 이제는 서로 하고 온 차림새 가지고 유치하게 툴툴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머, 요즘 누가 꽃장식 하나요? 사부인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런 거 하면 늙은이 티나요. 그 숍 어디예요? 나는 절대 거기 가면 안 되겠다. 센스 없는 직원들만 있는 곳인가 보네. 당연히 사부인은 못 오는 곳이에요. 사부인처럼 뚱뚱한 사람 입을 사이즈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장식이 그런 거지 사부인은 피부 자체가 울그락불그락해서 그냥 사갔어요. 화장도 다 뜬 것 같은데요? 아, 피부가 흘러내려서 그래 보이는 건가? 그래도 다행인 건 둘이 저러고 있다가도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알아서 기싸움을 잠시 중단한다는 겁니다. 맞이해야 할 손님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정신 팔려서 더는 서로를 신경 못 쓰더군요. 저는 이대로 둘이 가까이 못 있게 하려고 남편한테도 언지를 해놨습니다. 어쩜 아이 돌잔치인데 애보다 저 엄마들 신경 쓰느라 더 진땀을 뺐던 것 같아요. 잠깐 친정엄마랑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는 제가 엄마한테 시모랑 붙어있지 좀 말라고 다그치기도 했었네요.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행사 시간이 임박하고 우리 아들을 축하해주러 잔뜩 메꿔진 자리를 보니 저도 금세 다른 문제는 잊게 되었습니다. 다들 돌잔치 중에서 물건 잡기가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하죠. 우리 아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손을 조물락거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부모 입장에서는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뭘 잡았냐면 가장 손에 잡기 쉬워 보이는 판사봉을 가져갔어요.
다들 판사 하나 탄생했다고 막 호응해 주었습니다. 저랑 남편도 그 순간 아이 덕분에 기분 좋게 웃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분 좋은 분위기를 굳이 깨버린 문제가 발생해 버렸어요. 어떻게 이 행복한 날을 만끽하게도 못하는 건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비집고 튀어나온 심호 고함 소리에 실내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이 되었습니다. 판사 그거 사람 피말리는 짓이야. 범죄에 휘말리기도 얼마나 쉬운 자리인데 아이고 돈을 잡았어야지. 그래야 없던 복도 떨어지고 복권 당첨도 되고 그러는 거야. 즐거운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지자 그때는 저도 표정 관리 안 될 만큼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옆에 있는 남편을 대신 째려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래도 네 엄마가 옳은 짓 하는 거냐고 눈으로 욕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시모를 대적할 사람은 엄마밖에 없으니 엄마가 또 나서고 말았죠. 판사 되면 알아서 돈이 따라오는 거지 무슨. 사람이 그렇게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됩니다. 꼭 좋은 날 그렇게 분위기 망쳐야겠어요? 우리 같은 나이는 특히 뭐든 생각을 잘하고 행동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노망났단 소리 들어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누가 공짜 좋아서 이런답니까? 하여튼 꼭 남의 비하 가장해서 자기소개하는 사람들 저렇더라. 아이고, 제 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같은 시국끼리 농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요. 저도 다 농담입니다. 사부인 덩치 때문에 한복 껴 보이는 것도 다 농담한 거였어요. 물론 노망났다고 한 것도 화장 떴다는 것도요. 이참에 하나 더 농담해도 될까요? 오늘 신경 쓰고 온 헤어가 얼굴 엄청 커 보이게 만드는 거 모르죠? 농담이에요. 그 순간 시모가 식탁 아래로 부들부들 주먹을 쥐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사회자한테 얼른 진행을 부탁했어요. 사회자도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곧 유려하게 다음 타임으로 넘어갔죠. 덕분에 두 분의 감정 싸움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던 분화구가 뚜껑만 덮어놓는다고 얌전히 사그라들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모두 퇴장하고 나서 저희가 뒤늦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아들 돌잔치의 진짜 피날레였어요. 그렇게 피하고자 애를 썼던 상황이 끝내 닥치고 만 겁니다. 사돈이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봤자지. 우리 손자한테는 내가 친할미요. 친할미 자리가 얼마나 더 가깝고 우선인 거 알죠? 어디 외할미 주제에 왜 자꾸 친할미보다 먼저 앞서 있으려고 해요. 원래 뭐든 외가는 뒤, 시가가 앞인 법이에요. 어디 화성에서 살다 오셨나 봐요? 내 살면서 그런 법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네. 친할미 대접 잘 받으시려면 그 볼때기에 가득한 욕심부터 덜어내고 설치세요. 애가 어디 친할미 무서워서 가까이나 가겠어요? 얼굴만 보면 애 하나 잡아먹겠소. 이 아줌마가 보자 하니까 아까부터 왜 자꾸 사람 얼굴 가지고 난리야? 그러는 아줌마는 얼마나 곱상하게 생겼다고 남의 얼굴을 지적해? 아줌마도 얼굴만 보면 광대밖에 안 보여요. 아주 손주가 외할미 얼굴 해골 같다고 겁먹을 판이네요. 아줌마? 아무리 격식이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생긴 대로 막 살 겁니까?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성질을 내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그러니까 우리 손주가 친할미한테만 가면 그리 울지. 시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야 소리치면서 먹던 숟가락을 들어 친정엄마의 정수리를 딱 때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내리쳤으면 좀 과장해서 두개골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건 저도 놀란 일이라서 시모한테 언성을 크게 높여버렸어요. 어머님, 서로 감정 상하셨다 해도 이건 아니에요. 당장 사과해주세요. 어머님도 잘한 거 없으신데 왜 손찌검이세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유치하게 구셨잖아요. 아무리 상식이 없으셔도 그렇지 사돈 되는 사람 머리를 때리는 건 좀 아니죠. 뭐야? 그래, 부모 자식이라서 네 엄마 감싸겠다 그거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챙겼는데
귀가 달렸으면 똑똑히 들었을 거 아니냐. 누가 봐도 네 엄마가 맞을 짓을 했잖아. 세아가, 너도 그리 사리분별 제대로 박힌 애는 아니구나.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네. 우리 아들만 아깝게 됐어. 이 사람이 어디다 대고 내 딸한테 지적질이야? 내 딸이 다 맞는 말 했구먼. 나도 우리 딸이 좋다 한 거 아니었으면 저런 개걸스러운 사위 공짜로 던져줘도 안 가졌어. 시모가 또 한 번 야 소리치자 신모가 왜 하고 되받아쳤는데요. 그 순간 맞은 머리가 따끔거렸는지 친정엄마가 벌떡 일어나 똑같이 숟가락을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양념 묻은 그 숟가락으로 시모의 볼따구니를 향해 풀스윙을 날렸습니다. 시모의 볼이 흔들리면서 숟가락에 묻은 양념이 시모 얼굴과 옷에 튀었어요. 아프게 맞은 건 우리 엄마지만 더럽게 맞은 건 시모가 된 셈인 겁니다. 장모님, 정신 나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옷 다 버렸잖아요. 장모님은 머리 맞았으면서 저희 엄마한텐 왜 얼굴에 손대세요? 머리보다 얼굴이 더 기분 나쁜 거 알고 그러시는 거죠?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 당신이야말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얼굴이 더 기분 나쁘다고? 머리는 생명에 지장도 갈 수 있는 거야. 나도 나이값 못하는 너네 엄마 생명에 지장 가게 해줘? 어디가 더 위험한지 맞아볼래? 그때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큰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돌잔치 마무리가 난장판이 되었는데 저랑 남편이 서로 저런 부모님 못 모신다고 욕을 하면서 이혼 얘기까지 나오다가 친권 얘기까지 가고 말았는데 그 와중에 시모랑 엄마가 친권은 또 양보를 못하겠는지 다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시모랑 엄마가 이젠 손주 쟁탈전까지 하시면서 내 손자다 우리가 키울 거다 하는데 아이 신경도 안 쓰고 이리 잡고 저리 잡아댔어요. 그 와중에 철없게도 저랑 남편까지 합세를 하게 되었죠. 저랑 엄마는 아이 안 뺏기려고 사력을 다했고 남편이랑 시모는 아이를 뺏으려고 팔을 뻗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서로 성격도 그렇고 입장도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물러서질 못해서 접시 위에 보이는 음식물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보다 못한 아빠들이 직접 나서서 그만 못해? 하고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매사에 잠자코 상황에 따르기만 할 뿐 굳이 나서지 않던 두 분이 언성을 내지르자 멀찍이 있던 직원들까지 놀라서 저희를 내다보더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할 거다. 평생 아들도 안 보고 손주도 안 보고 싶으면 그렇게 막 나가봐. 그러는 순간 나도 당신 안 보고 살 테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이 먹고 쪽팔리게 이 뭐 하는 짓이야? 매번 당신 그 성질머리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얼굴 들기가 쪽팔려. 무슨 엄마라는 사람이 딸 생각을 이렇게 못해? 그러고도 네가 부모냐? 시부랑 친정아빠가 단단히 성질이 나서 엄마들한테 엄청 호통을 쳤습니다. 사실 가정의 진짜 실세는 권력을 쥐고 있는 아빠들이에요. 그런데 시부나 아빠가 어딜 나서고 따지는 성격들이 아니어서 잠잠하게 살았을 뿐인 겁니다. 그에 비해 엄마들은 입도 가볍고 행동도 너무 가벼운 편이라서 사람들이 다 엄마를 눈치만 봤던 거예요. 당연히 저랑 남편도 그랬죠. 시부랑 아빠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수치심. 손님들은 다 퇴장 후라 상관이 없었는데 직원들이 우리 때문에 소리도 못 내고 조심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저까지 정신 놓고 어른에게 욕하면서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으니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앞으로 시모 얼굴을 어떻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걱정은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똑같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죄송해서 장모님 얼굴을 못 보겠대요. 그럼에도 자기는 용서를 빌러 갈 거랍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해야겠죠. 그날 있고 난 후 저랑 남편의 휴대폰은 조용했어요. 시댁이랑 친정에서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전화하면서 손주에 대한 안부를 물어야 하는데
희한하리만큼 잠잠하더라고요. 돌잔치가 있고 3개월이 지나도록 말이죠. 저랑 남편은 선뜻 연락은 못 해보면서도 평소랑 다른 하루하루들에 또 살짝 걱정되긴 했습니다. 혹시 시무랑 엄마가 저희한테 토라져 있을까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빠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뭐하고 지내는지 안부도 물을 겸 엄마 소식도 들으려고요. 너희 엄마 지금 휴대폰 안 된다.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너희들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휴대전화 끊어버렸어. 용돈 안 주고 생활비만 딱 맞춰서 주니까 요즘은 좀 잠잠해. 알고 보니 양가 아빠들이 엄마들한테 조치를 취한 거였어요. 아빠가 시부랑 상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아빠 말로는 시부가 그렇게 먼저 했다길래 아빠도 똑같이 해본 방법이라고 합니다. 엄마들 용돈 싹 끊어버리면서 한 번만 더 애들 문제로 유치하게 참견하면 평생 용돈이고 뭐고 10원 한 장 없을 거라고 선언을 했대요. 엄마들이 가정주부다 보니까 용돈 받는 게 아니면 경제력이 없거든요. 그렇게 나이도 많은데 갑자기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어쨌든 시모랑 친모 입만 봉했을 뿐인데 가정이 이렇게나 편안하게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2살이 된 현재까지 양쪽 집 다 아직은 잠잠합니다. 저랑 남편도 시모랑 친정엄마 간섭이 없으니까 예전처럼 다시 서로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맞춰가면서 살고 있어요. 저랑 남편은 따로 집에서 돌잔치 때 있었던 일을 서로 사과했던지라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제 좀 살만해진 거죠. 당연히 양쪽 집안 사람들이 걱정된다만 솔직히 저랑 남편이랑 아이만 신경 쓸 수 있는 지금이 너무너무 마음 편하고 행복합니다. 양가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냥 이대로 저희 집에 관심을 끊어줬으면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찾아갈 거고 연락 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저희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싶은 거죠. 시모랑 친정엄마는 그렇게 상극이면서도 또 이런 사연 라디오 좋아하는 건 똑같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모랑 엄마는 모든 게 똑같아서 그렇게 불꽃이 튀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나랑 정말 똑같은 성격을 만나면 좋기보단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의 단점이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왠지 시모랑 엄마를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달까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친정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고 시댁이라고 다 미운 건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사람 차이더라고요. 친정이 나쁘고 오히려 시댁이 착한 경우도 덜어 있던데요. 아무튼 저희 사정은 현재 그렇습니다. 양갓집의 발길을 끊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양쪽 집안은 여전히 살벌할지 모르겠으나 저랑 남편은 하루하루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시모랑 엄마가 좀 더 조숙해져서 우리 아들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부디 사이좋게 지내고 계시길 바랄 뿐입니다. 좀 많이 유치했지만 유치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났던 어른들의 철없던 다툼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모두들 가족일수록 서로 더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대로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해요. 저 또한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고 욕심도 부리지 않고 등 떠밀지 않고 노력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심심한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하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말이 있지만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도 말이죠.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는 바다마을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어요. 여름이면 바다에서 살았다고 하죠. 저쪽 편으로 갈 때는 수영해서 건너다니곤 했다고 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한 번은 아빠가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 구해준 사람이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가 잠깐 옆 동네에 간 일이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가 밭에서 일하다 다리를 접질렸다고 해요. 시할머니를 병원까지 업고 간 것은 마침 시아버지 집에 놀러 갔던 저희 아빠였죠. 두 분은 18살에 함께 서울로 갔습니다. 별별 일을 다 해봤다고 해요. 배달도 하고 공장에도 다니고 열심히 돈을 벌었죠. 공장에 다니면서 같이 야간 학교에 다녀 몇 년 후에는 둘 다 번듯한 곳에 취직도 했고요. 그렇게 어렵게 일하는 도중에 두 분 다 짝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아빠와 시아버지는 가까이 살며 서로 도우며 지냈다고 해요. 시아버지 댁이 먼저 아들을 낳고 저희 아빠는 딸을, 그러니까 저를 낳았어요. 저희 아빠는 어릴 때부터 자기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다고 하죠. 회사에서 일하며 얻은 노하우를 활용해 공장을 열었고 운영이 잘 되어서 회사 규모를 늘려나갔습니다. 아빠가 성공하는 걸 본 시아버지도 사업을 시작했지만 몇 년 못 가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시댁 가족을 도와준 건 역시나 아빠였습니다. 집 보증금도 대주고 취직도 시켜주며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뒤 시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고 또 식당을 차린다고 하자 아빠는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아이들도 어린데 또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하다가 그만 두 분이 말다툼을 좀 심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두 분은 멀어지셨어요. 시댁이 시어머니의 고향 쪽으로 가서 식당을 열면서 아예 연락도 끊기게 됐죠. 그렇게 1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외동딸로 사랑받으며 자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요. 거기서 저랑 취향도 잘 맞고 얘기도 잘 통하는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그냥 얼굴이나 알던 사이였는데 오가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둘 다 와인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죠. 같이 산에도 가고 와인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사귀게 되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는 제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빠는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자네 이름이 홍지영이라고?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아빠, 왜 그렇게 놀래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자, 석자, 우자입니다. 고향은 강원도 동해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고향 가본 지는 10년도 더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네가 서구 첫째 아들이구나. 이제 보니 아기 때 얼굴이 남아있네. 크니까 아빠랑 더 똑같아졌구나. 너 어릴 때 아저씨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겠지? 어? 아빠 친구 아들이라고요? 그것도 서구 아저씨라면 아빠 어릴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였던 그분? 앨범에서 많이 봤는데 그 서구 아저씨란 말이야? 그러고 보니 그 아저씨 아들 사진도 앨범에 있었는데? 그래, 세상 참 좁구나. 내 딸 남자친구가 서구 아들이라니 참. 우리 젊었을 때 말이다. 너희 막 태어났을 때 너희 둘 결혼시키자고 서구랑 나랑 그랬거든.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끼리 만나서 오다니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남자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던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서 앨범을 펼쳐보셨습니다. 소주 한 잔을 걸치시면서요. 아마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혹시 남자친구랑 저랑 헤어지라고 할까봐 그런 아빠에게 처음에는 별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빠, 혹시 서구 아저씨 보고 싶으세요? 요즘 매일 앨범만 들여다보시잖아요. 어떤 일로 서구 아저씨랑 안 좋아지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냥 뭐 별일도 아니었지 뭐. 내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어. 서구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말이다. 세령이 너 그거 아냐? 서구 아니었으면 너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다. 그런 서구한테 내가 못되게 말했으니. 남자친구와 저는 둘이서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아빠와 서구 아저씨를 만나게 하려는 비밀 작전이었죠.
서울에서 매운탕 제일 잘하는 집으로 가자며 남자친구는 서구 아저씨를, 저는 우리 아빠를 모시고 갔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보시고 한참이나 말씀이 없으셨어요. 넷이서 어색하게 애꿎은 술잔만 들어 올렸는데 술 기운이 얼큰하게 오르자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아니, 자네는 그렇다고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지는 게 어디 있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소식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지영이 엄마 고향으로 갔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내가 몇 번이나 가볼까 하다가 참았어. 아, 그게 처음에는 자기가 도와줬다고 나한테 유세 부리는 건가 싶어서 자네 말이 하나도 듣기 싫었어. 미안하네.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내가 속이 좁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런데 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향엔 가기가 싫더라고. 도와준 사람한테 외려 큰 소리를 쳤으니 내가 무슨 면목이 있겠나.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했지. 아니, 이 사람이 면목은 무슨. 연락을 하고 싶으면 진작 했어야지. 그때 괜히 간섭하고 그러다 또 나한테 신세질 거냐고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미안하지.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렇게 인연이 끊기니 내가 속이 편했겠어.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다시 만나라고 하늘이 우리 애들을 이어준 것 같지 뭐야. 나야말로 자네 없었으면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겠나. 직장도 집도 없는 나를 살려준 자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빠와 서구 아저씨는 서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결국 자리가 끝날 때쯤엔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서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저희가 혼이 났죠. 남자친구와 저는 창피하다고 아빠들을 말리면서도 흐뭇한 마음에 서로 마주보면서 웃었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 고향에서 설렁탕 기술을 배워 서울에 와서 설렁탕 집을 열었는데 다행히 식당이 잘 되었다고 해요. 남자친구는 돈 걱정은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두 아빠는 다시 의기투합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어울리며 같이 낚시를 하러 다니고 매운탕에 소주를 드셨습니다. 두 분이 매운탕에 소주 드시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 저희가 술 좀 안 드시게 그만 만나셔야 할 것 같다고 말릴 정도였죠. 아, 괜찮다. 행복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내 소중한 사람들이랑 천년만년 어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면 그게 행복이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아빠한테 행복만 주더니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아빠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세령이가 어릴 때부터 애가 똑 부러지고 얼마나 이뻤어. 우리가 딸이 없으니까 세령이 보고 딸이 너무 이쁘다고 얼마나 부러워했냐. 이렇게 이쁜 딸을 우리 아들이 데려간다니 정훈이 너 속 좀 상하겠다? 이 자식이 내가 우리 딸을 그렇게 순순히 내줄 것 같아? 우리 딸은 100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귀한 딸이라고. 딸내미 이쁘다고 시집도 안 보낼 기세네. 결혼해서 이쁜 자식도 낳고 살게 얼른 놔줘라. 세령아, 우리 아들 괜찮은 애다. 내 아들이지만 나보다 훨씬 나은 놈이야. 너희 둘이 잘 맞는다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라니까. 그러지 말고 이참에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아, 결혼이요?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26밖에 안 되기도 했고 아빠는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아, 나야 뭐 사실 둘이 그렇게 잘 맞는다는데 어차피 결혼할 거 빨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너희 둘은 천생연분이야. 아주 서로 짝짝꿍이 기가 막히게 맞는다고. 그치, 서구야? 그래. 아주 천생연분이야. 어른들은 딱 보면 알지.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데 밀어붙일 수야 없지만 너희도 결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면 굳이 미룰 필요도 없다. 결국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어른들 말씀대로 생각해보니 미룰 필요가 없더군요.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례 그렇듯 경제적인 문제로 조금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이 시댁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외동딸이 결혼한다는데 저희 아빠는 못해줄 게 없었죠.
신혼집도 좀 넓은 데로 하고 혼수도 기왕이면 좋은 걸로 하라고 지원을 팍팍 해주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옛날에 저희 부모님도 도와주셨다더니 저희한테도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능력이 있어서 더 남부럽지 않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이 사람이 별말을 다 하네? 나한테는 세령이도 귀한 딸이지만 자네도 내 귀한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미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 우리 딸한테는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으니 자네한테도 마찬가지야. 대신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큰일 난다. 알았지? 그런데 엄마는 조금 탐탁치 않아 있어요. 당신이 그 집에 돈 갖다 준다고 그 집 사람들은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또 그렇게 다 퍼줘요. 세령이가 뭐가 아쉬워서요? 세령이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데 시집갈 수 있는 앤데 우리 딸이 왜 돈을 줘가면서 결혼을 시켜야 해? 시어머니는 엄마의 그런 눈치를 알고 조금 불편하셨나 봐요.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그렇게 또 주는 대로 받다가 나중에 괜히 말 나오는 거 몰라요? 처가 도움받고 결혼하면 결국 고생하는 건 지영이라고요. 세령이 걔 외동딸로 자라서 고집이 보통이 아니겠던데. 지영이 그 물러터진 게 잡혀 살면 어쩌려고 그런 결혼을 시켜요? 딱 보니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다닐 판이더구먼. 그래도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과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하고 예쁜 딸도 낳았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우려는 결혼 후에도 점점 더 깊어졌나 봐요. 툭하면 제가 남편에게 밥상 한 번 안 차려준다고 출산 후에는 아기를 빌미로 아예 집에 들어와 감시를 했습니다. 아기는 자기가 볼 테니까 저는 남편 뒷바라지나 하라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집안꼴이 이게 다 뭐야? 내가 잠깐만 집을 비우면 집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지. 너는 대체 집안에서 하는 일이 대체 뭐야? 여자가 되어가지고 내 아들이랑 똑같이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니? 이리네.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너는 네 남편 밥이나 차려줘라. 어머니, 지금 저랑 남편이랑 똑같이 일하고 퇴근했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똑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똑같은 차 타고 퇴근했다고요. 일 때문에 출산휴가 얼마 쓰지도 못하고 출근한 저는 안 보이고 아드님 밥 안 드신 것만 보이세요? 아이고, 시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대드는 것 좀 봐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지. 그러게 내가 이런 결혼은 안 된다고 했지. 남편한테 밥 차려주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친정에 돈 좀 많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원. 아이,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할 테니까 엄마도 좀 쉬고 계세요. 우리 오면서 뭐 먹어서 배도 안 고파. 뭐야? 네가 대신 부엌 일을 하겠다고? 저거 남자가 되어서 물러 터져가지고 엄마가 잡혀 살지 말라고 누누이 말 안 했어? 제가 할 일을 왜 네가 대신 하니? 너도 정신 바짝 차려. 네 마누라한테 휘둘리면서 살지 말고. 집안의 기둥이 정신을 꼭 붙들어야 집안이 돌아가는 거야. 아니, 엄마. 누가 잡혀 산다고 그래?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답답이라는 거야. 그 인간들 둘이 똑같이 뭉쳐가지고 상황 파악 못하는데 너까지 그래? 지금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동안 너만 고생하는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어휴, 저거 휴지 뒹구는 것 좀 봐라. 애가 뭐를 주워 먹어도 이상하지 않겠다. 시어머니 말대로 집에서 귀하게만 자란 저를 집안일도 모르는 구박대기 취급하려는 게 정말 불편하고 화가 났지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더 커서 시어머니의 손길이 필요 없어져도 시어머니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제가 자기 아들을 굶길까봐 늘 노심초사였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어서 저희가 남들보다 먼저 홈캠을 설치해 놓았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자기도 홈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지 않겠어요? 내가 봐야 상황을 빨리빨리 알고 대처를 할 거 아니니. 너희 둘은 어차피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지 않니? 시애미가 집안 잘 돌아가는지 봐주겠다는데 무슨 불만이 그리 많으냐 너는?
어머님이 저희 집 영상을 왜 들여다봐요? 그건 사생활 침해라고요. 저희들끼리도 충분히 잘 보고 대처할 수 있어요. 어머니까지 감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감시라니? 내가 도와주겠다는 게 너한테는 감시냐? 하여튼 뭐 하나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법이 없어. 너한테는 시댁 어른들이 하는 말이 우습냐? 시애미가 하는 말이 아주 쥐똥으로도 안 들려? 사생활?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남편 아침밥 한 번 안 차려주면서 네가 하는 말만 다 옳은 거야? 아침에 먹을 건 시간 되는 대로 먹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아침밥을 안 먹는 체질이고 애랑 남편은 알아서 챙겨 먹고 나간다고요. 무조건 엄마가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제가 집안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려고 카메라 보신다는 거잖아요. 남편 밥 잘 챙기는지 보려고요. 뭐?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그러고도 이 시애미가 카메라 보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기 밥도 안 챙겨주는 게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제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저리 유세를 부리는지. 유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야채 주스랑 슈퍼푸드 먹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어머니야말로 진짜 왜 그러세요? 왜 똑같이 일하는데 저한테만 밥 안 차린다고 그러시냐고요. 제가 직급도 더 높은 거 모르세요? 이러니까 어머니한텐 카메라를 보게 할 수가 없죠. 참네, 뚫린 입이라고 할 말이 태산이구나, 태산이야. 우리 아들이나 되니까 저리 착해 빠져가지고 데리고 살지. 직급이 더 높아? 참, 그렇게 잘나셔서 제 남편 밥도 못 차려준다 이거야? 아유, 내가 그러게 이 결혼 안 된다고 했건만. 그렇게 시모의 갈등이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10살 되었을 때 저는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됐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아빠, 엄마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전 재산을 다 줄 수 있다던 아빠, 저를 위해서라면 심장이라도 내줄 수 있다던 엄마를 어떻게 보낼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우울증에 걸려 힘들어하다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저였는데 아빠가 없으니 다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방황하던 저를 끄집어낸 건 전부터 품고 있던 꿈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똑같이 나만의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저는 대학 때 아빠 권유로 사두었던 주식이 좀 있었고 그게 꽤 쏠쏠한 자산으로 붙어 있었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저는 문득 제 꿈을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으로 모인 돈을 사업 자금으로 해서 가게의 자리를 알아보고 열심히 연구했죠.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집안일 안 하는 애가 밖으로 돈다며 제가 가게를 차리는 걸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비법을 제대로 연구해 돈가스 집을 열었습니다. 가게는 잘 되었어요. 맛도 좋고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니까 소문이 나서 금방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어요. 제가 가게를 열어 성공하는데 자극을 받은 남편도 얼마 뒤 친구와 동업해서 작은 와인바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와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소믈리에 자격증도 따고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업에 실패한 전적이 있는 시아버지는 남편이 회사 그만두는 걸 절대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꿈을 접을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 가게는 소소하지만 단골 손님이 늘어가고 있었고 제 돈가스 집도 장사가 잘 되어 금세 넓은 곳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도 더 멋지게 하고 맛도 전보다 더 좋게 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잠깐이라도 가게를 비우지 못할 정도로 가게 애착을 가지고 늘 청결하게 친절하게 가게를 유지했습니다. 확장 이전한 지 얼마 안 되어 방송도 타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돈가스는 홈쇼핑에서도 팔리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말이죠. 돈가스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안 그래도 일 중독 증세가 있었던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가게의 홈쇼핑 판매에 하나라도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죠. 집에 가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제도 잠도 얼마 못 자고 나가더니 또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했네. 조금 쉬엄쉬엄 해. 애도 맨날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야. 당신은 사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딸 엄마이기도 하잖아. 솜이 방에 좀 가보고 쉬더라도 쉬지 그래. 아, 미안해 여보. 나 지금은 진짜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 이상하네. 요즘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당신이 뭐 하나 그냥 넘기는 법이 없이 끝장을 봐야 성이 풀리니까 그렇게 피곤하지. 소미도 소민데 건강도 챙겨가면서 해야지. 아이고, 술 냄새. 술은 또 왜 이렇게 마셨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돌아가시고 힘들어하던 게 일하면서 좀 풀리는가 싶더니 이건 이거대로 힘드네. 당신 나 때문에 힘들어? 미안해. 내가 집안일도 못하고 애도 잘 못 키워서. 그런데 나는 있잖아. 나 사업은 잘한다? 사업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 돼. 시어머니랑은 말도 안 통하고. 제가 바쁘니까 초등학생 아이 돌보는 일은 오롯이 남편의 몫이 되었죠. 남편 와인바도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가 체인점까지 내게 되어 신경 쓸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일이 그렇게 많으면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고 당신은 애한테도 좀 신경을 써야지. 사람이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면 어떡해? 내가 집안일 혼자 하는 게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 요즘 보면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 같아. 혼자 사는 사람 같다고. 이게 맞는 거야? 일을 맡기긴 누구한테 맡겨. 그럴 수 있으면 나야 좋은데 믿고 맡길 사람이 아직은 없어. 당신이야 친구랑 같이 일하니까 잘 모르겠지. 내 어깨에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혼자 사는 사람 같다고? 맞아. 나는 믿을 게 나밖에 없으니까. 당신한텐 정말 미안한데 난 당신처럼 여유롭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여유롭게 일한다고? 말이 또 왜 그렇게 나가? 당신 일하는데 지장 안 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서 그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돈 못 벌면 죽을 정도로 가난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돈돈거리는 거야? 저번에 애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애들이 소민의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소민은 엄마가 있는 게 맞냐고 그랬단다.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 나도 알아. 아는데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런데 나는 이 사업을 제대로 일으켜야지 내가 제대로 숨 쉬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럴 것 같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여보. 애한테도 내가 잘 얘기할게. 하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녁에 집에 혼자 있던 딸이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저는 방송 때문에 정신이 없어 연락도 못 받은 거죠. 아이에게 몇 번 전화를 했다가 받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집으로 갔던 남편이 허겁지겁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여보, 미안해. 방송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전화가 오는지도 몰랐네. 소미는 아직도 자고 있네. 당신 많이 놀랐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여보, 표정이 왜 그래? 죽는 거 아니래. 치료받으면 된다고. 죽는 거 아니라고? 치료받으면 된다고? 당신은 말이 참 쉽기도 하다.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정말 그래? 혹시라도 발견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있냐고. 당신이 그러도 엄마야? 애를 낳아놓고 죽지만 않으면 만사 오케이인 사람이 엄마 자격이 있냐고. 아이를 차에 싣고 가면서 남편은 많이 울었다고 해요. 13살밖에 안 된 아이를 집에 혼자 있게 한 게 미안하고 안쓰럽고 이런 상황에서도 연락이 안 되는 제가 원망스럽고요.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쏟아내는 원망, 어린 말들이 저를 가시돋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말이죠. 나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능력 있는 아내 뒀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어. 애랑 같이 엄마는 집에는 잘 안 들어오지만 엄마들 중에 제일 멋있지 않냐고.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너한테는 엄마로서의, 아내로서의 역할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결국 이혼 위기가 왔습니다. 한 번은 아이도 있고 쌓인 정도 있고 하니 어찌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은 안 되었죠.
남편이 저에게 마음이 떠나가는 게 보일수록 저는 더 일에 몰두했어요. 일만이 저를 살아있게 하고 저를 증명하는 것 같았죠. 그럴수록 남편은 저에게서 멀어졌고 시어머니는 밖으로 돈다며 저를 구박했습니다. 또 이 시간에 들어오는 게냐? 아유, 도대체 여자가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건지, 애 밥 먹었는지 숙제는 했는지 살필 생각은 안 하고,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집안이며 애며 다 내팽겨쳐?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소미는, 아이고, 어디가 아픈가?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어머니는 언제부터 와 계신 거예요? 소미가 열나고 기침한다고 지영이가 나더러 가보라고 그래서 왔다. 엄마가 있으면 뭐하니? 애를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알아봤다고 했지? 남편 내팽개치는 년이 자식은 못 내팽개칠까? 남편 밥 한 끼 못 차려주는 년이 애인들 챙기겠냔 말이다. 어머니, 저도 면목이 없는데요. 이번 일만 잘 넘기면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니까 소미도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집안에서 이런 대접받는 거 너무 힘들어요. 더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진다고요.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져? 집이 네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곳이야? 왜? 엄마 노릇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그러지? 아, 그래서 그따위로 구는 거구먼. 이제 보니까. 그럴 거면 애를 왜 낳니? 왜 낳아? 그렇게 네 맘대로 낳고 네 마음대로 내팽개칠 거면 애를 왜 낳냐고. 시어머니가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합세했죠. 애가 아픈 것도 모르고 나돌아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네가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집안을 내팽개치냐?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디? 너만 식당 일해본 거 아니야. 우리 다 식당 일로 구르고 굴러서 이골이 박힌 몸들이다. 그렇다고 너처럼 애까지 내팽개치진 않았어. 남편도 저도 더는 버틸 수가 없게 되었어요. 딸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끝내 저를 식모 취급하려는 시어머니의 태도도 참을 수 없었고 시아버지까지 합세해 기름을 붓자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에 우리는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이혼 후 아이는 아빠랑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혼이 결정되던 날 저는 자고 있는 딸아이 방에 가서 아이의 이마를 쓸어보았습니다. 제가 나쁜 엄마라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이렇게 금쪽 같은 딸이 있는데 난 뭘 찾자고 그토록 밖으로 돌았던 걸까? 하지만 뒤늦은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고 제 죗값을 감당하는 건 오롯이 제 몫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가 보고 싶어 할 때 만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사춘기가 와서 그런 것 같아.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 여태까지 얼굴도 못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시간 맞춰 보는 거 웃기다면서 굳이 찾아올 필요 없다고.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그 말대로 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또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 돈가스에서 벌레 시체가 나왔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추락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더군요. 이미지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매출은 말 그대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서서히 내려간 게 아니라 그 글이 올라온 시점까지도 상승 곡선을 그리던 매출이 어느 순간 뚝 하고 꺾여버리고 만 것이었죠. 결국 6개월도 안 되어 체인점들이 하나 둘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게 되었죠. 사업이 망하고 저는 망연자실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는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혔어요. 넋이 나간 채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빠 목소리, 엄마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아 집안을 두리번거린 적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우울증이 심해져 방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입맛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엄마 걱정 많이 하더라. 조금 있으면 애 고등학교 입학식인 거 알지? 엄마가 와줬으면 좋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 올 수 있지? 꼭 와야 해. 알았지? 남편의 말에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딸아이에게 제가 엄마로서 자격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딸이 저를 찾는다는 소리에 몸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쏙 들어간 볼을 화장으로 가려 오랜만에 몸단장을 하고 꽃다발을 사들고 딸의 입학식에 갔습니다. 딸은 그새 키가 불쑥 커 있더라고요. 딸을 보자 또 눈물이 나서 저는 멀찍이서 한참을 눈물을 훔치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왜 안 오고 여기 서 있어? 내가 친구들한테 엄마도 올 거라고 자랑했는데. 우리 엄마 얼마나 예쁜지 아냐고. 그러고 보니 정말 예쁘게 하고 왔네. 나 수석 입학이다, 엄마. 나 잘했지? 정말 잘했네. 우리 딸, 우리 이쁜 딸. 더 이뻐졌구나. 엄마가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잘 커졌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소미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이고, 좋은 날 왜 울고 그래요? 울지 말고 이 몸이 상 받는 모습이나 보시라고요. 뚝! 아이고, 이거 살 빠진 것 좀 봐. 내 살을 띄어서 주고 싶구만. 그래가지고 홍소미 엄마 노릇하겠어? 저는 딸의 입학식에서 그렇게 기쁨인지 후회인지 모를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어요.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딸이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가려고 애를 썼죠.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전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이고, 추운데 뭘 또 그렇게 들고 오셨어요. 지금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들어오세요. 이거 참 또 욕먹겠네. 제가 요즘 이러고 살아요. 괜찮으니까 그냥 앉아라. 네가 속이 멀쩡하겠니? 청소 못하고 살 수도 있지. 그때 뉴스로 소식 듣고 네 걱정 많이 했다. 일 안 하면 죽는 줄 아는 애가 밥이나 잘 먹고 있는지. 소미 말대로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렇게 말라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엄마가 돼가지고. 저야 뭐 자업자득이죠. 남편이고 딸이고 내팽개치고 일만 하다가 벌 받은 거죠 뭐. 아버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엄마 노릇도 안 하고 그렇게 일에 몰두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 뭐예요. 어이구, 부모를 한순간에 잃고 네가 정신이 제정신이었겠니? 마음이 허전한 걸 일로 채우려 그랬던 것을. 정훈이랑 그렇게 되고 네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우리가 도움도 못 되어주고.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훈이한테 면목이 없구나. 그건 그렇고 밥은 먹었냐? 내가 지영이 애미한테 말해서 너 좋아하는 잡채도 해달라 하고 소미가 너 좋아한다고 부침이도 해줬단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것을 왜 그렇게 집착했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 없이 소미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면목이 없죠. 너 그렇게 가고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다. 정훈이랑 내가 젊을 때 너희 둘이 결혼시키면 좋겠다고 한 걸. 너희가 알아서 결혼하겠다고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겠니? 정훈이가 나를 자기 가족처럼 대해준 것처럼 나도 너를 우리 딸처럼 대해줬어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했어. 아버님, 다 제가 잘못한 걸 가지고 죄송해요, 아버님. 아빠 생각해서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다, 아니야. 정훈이 그렇게 가고도 네가 집에 마음 못 붙이게 한 우리 탓도 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무슨 다른 불화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네가 바빠서 그랬던 거잖니? 지금 보니 너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소미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니? 다시 집에 혼자 남은 저는 더욱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빠 엄마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까? 어찌됐건 저를 생각해주신 시아버님의 마음에는 감사를 표해야 할 것 같았어요. 얼마 후 어버이날 저는 선물을 사들고 전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았지만요. 결국 쫄딱 망할 것을 그렇게 밖으로 놔둘더니 오호 이 사람이 안 그러기로 해놓고 세령아 잘 왔다. 마음 편하게 밥 먹고 가라. 그럼 일어나서 이것 좀 도와라. 이 많은 걸 나 혼자 하려니까 아주 허리가 아파가지고. 손님한테 일을 시키면 쓰나. 세령이 가면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세령이는 놔둬요. 당신 우리 정훈이랑 옆집에 살 때 기억 안 나? 우리는 결국 딸을 못 낳아가지고 세령이를 우리 딸처럼 생각하자고 그랬었잖아. 그때 정훈이네가 우릴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그게 아니더라도 며느리도 결국 가족인데 이제라도 세령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합시다. 시아버지가 타이르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마음 써주는 것이 감사하고 죄송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밥을 못 먹는 걸 보고 시아버지는 또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도 그랬어. 사업 망했을 때는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딱 여기서 꺼져버리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걸 네 아빠가 알려줬다. 사람만 있으면 다시 기회는 온다면서 나한테 손 내밀어주고 용기를 줬어. 그러니까 너도 힘내야 한다. 아빠가 보고 계시지 않니? 그 일이 있은 얼마 뒤 저는 딸을 통해 시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가족으로 보듬어주지 못하고 나가게 한 것이 마음에 걸려 암으로 더 아프기 전에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안 저는 시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가 속썩이고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아버님 말대로 시아버지도 아버지인데,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것만 생각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아버님, 어떡해요, 아버님? 그 뒤로 저는 시아버지를 제 아버지처럼 간호해 드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간호하는 걸 보고 주변에서 그 아버지 딸 한 번 잘 뒀다고 칭찬하다가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고는 다들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죠. 며느리도 가족이니 그쪽들도 며느리한테 잘하세요. 혹시 알아? 나처럼 이렇게 며느리한테 효도받을지. 저는 뭐 하나를 하면 끝장나게 해버리는 사람이죠. 간호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결국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기쁜 일이 또 있었어요. 저희 돈가스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사진을 올라온 게 경쟁업체의 모함이었다는 게 해당 업체의 전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드러났거든요.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본 비용을 대부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다시 시작하진 않았어요. 엄마 역할을 하기는 한참 늦기는 했지만 이제 대입을 앞둔 딸의 뒷바라지에 저는 전력을 다해 뒷바라지에 나섰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또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합치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용서, 그리고 제 딸의 용서, 마지막으로 못난 저를 이해해준 남편의 용서가 있었네요. 저는 죄가 많은 인간이고 그럼에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인간이라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처럼 시댁 식구들과 해피엔딩을 맞는 이야기가 흔치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가족들과 가족이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운 좋게 아빠와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분들을 가족으로 맞았지만 그럼에도 쉽지가 않았는걸요.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시댁 식구들도 며느리도 가족이라는 걸 한 번쯤 되새길 수 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